여러분들 그 초등 특수 문제가 올해도 그랬고 초등교육과정 비중이 적지 않고 해서 이번 모의고사는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에 대한 뭐 경향이나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셨던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지금 뭐 답 맞추고 안 맞추고 이런 거는 사실 정말 전혀 중요하지 않고 특히나 특수교육 관련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해설을 하면서도 초점을 두는 게 답보다 여러분들이 답안 어떻게 쓰셨는지 좀 확인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추어서 잘 쓰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되고, 몰라서 못 쓰신 거는 그냥 나중에 알면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그걸 가지고 뭐 지금 자신감 잃고 그러실 이유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을 얼마나 잘 썼느냐, 이게 특수교육학에서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교직 논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교직 논술은 매년 이제 출제가 되죠. 당연히 되는데, 특수교육학 전공 지식이 거의 포함되어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교육학 중에서도 행동수정에서 중요한 주제들, 그리고 뭐 인지적 행동수정의 중요한 주제들 통합, 개별화, 법,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크게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은 교직 논술에서도 항상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논술에 대비해서도 써보시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논술의 체계를 맞춰서 이제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추어서, 이건 너무 기본적이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서론이랑 본론이랑 결론으로 나누어서 보실 때 분량부터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200자 맞춰서 쓰셔야 되고, 여기도 나와있지만 1100자 이하, 1200자 초과는 감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100에서 1200자 사이에 완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은 보통 몇 백자 쓰시면 될까요? 200자. 결론도 한 200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론 800자 정도로 생각을 하셔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같은 경우는 다뤄진 주제랑 관련되는 내용을 쓰시되 크게 논지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막 감점이 크게 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문제에서는 정서행동장애랑 관련이 되는 거고, 그죠? 다관문 절차, 뭐 행동을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론에 뭐 어떤 거 쓰셨어요? 서론에 다관문 절차 같은 경우는 무엇을 위한 거죠? 선별을 위한 거니까 뭐 선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되는 상황이라던가,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이 학교 상황에서 지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이런 절차를 통하지 않고 그냥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학생들, 특히나 뭐 내연화된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선별해 주려고 하는 게 다관문 절차니까, 그러한 뭐 체계적인 선별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뭐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랑 관련해서도 제 학생들이 좀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을 다루기 힘들다는 점, 이런 걸 슬쩍 서론에서 써주시면 본론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논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관련되는 주제를 쓰시거나 아니면 너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다관문 절차가 선별이니까 선별의 정의 이런 거 쓰셔도 돼요, 서론에. 그러니까 너무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쓰셔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통일성이 좀 있게 그런 주제를 순별력 있게 쓰실 수 있도록 평소에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 본론을 쓰실 때는 지금 보시면 다관문의 절차에 대한 거 3점짜리 3단계 쓰셔야 되고,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ABC 체계랑 지도 방안에서 4점이죠. 그리고 지도 전략, 자기 통제 기술 지도 전략 3가지, 총 10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800자도 대략적으로 80자 정도씩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율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관문 절차에서 300자, 그 다음에 REBT가 400자, 자기 통제 기술 지도 전략 300자, 대략 이게 맞춰지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100자가 이 정도가 되겠다라는 감이 좀 있어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시간 내에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쓰시고, 또 하나는 그런 교직 논술도 그렇고요. 중등 전공 논술도 마찬가지지만 교직 논술도 여러분들이 REBT를 쓰거나 다관문 절차를 쓰실 때
그냥 이론적인 내용만 쓰시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걸 관련지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해미의 상황에 맞게. 그래서 뭐 다관문 절차의 3단계 내용은 그냥 쓰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 보면 해미가 어떤 상황에서 뭐가 문제 있는지가 다 나와 있죠. 그걸 REBT에 다 적용해서 쓰셔야지 그냥 쓰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만 좀 초점을 두시고 보시면 교직 논술은 잘 쓰셨을 것 같고, 혹시 여러분들이 쓰시고 좀 서로 좀 교환을 해보시거나 서로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데 혼자 보기 너무 어렵거나 내가 지금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고 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봐드릴게요. 아시겠죠? 교직 논술. 네. 네. 아무튼 교직 논술은 그런 전체적인 체계, 그리고 제가 교직 논술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거는 이건 나중에 하반기 돼서 빨리 개선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글을 좀 기본적으로 잘 쓰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개개인에 따라서. 그쵸? 근데 글을 잘 못 쓰는 그런 결함이 교직 논술에서 잘 드러나요. 그리고 그게 잘 드러나면 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그런 걸 좀 다 갖춰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주어 문장, 주어 동사 맞추는 거 이런 거도 좀 급하게 쓰다 보면 그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문장 구사하는 능력이나 이런 게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스스로 잘 생각해서 지금 그런 걸 좀 보완을 하셔야지 나중에 그걸 하려고 하면 되게 시간도 없고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개별적으로 좀 점검하셔서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내용 전달도 잘 안 되고 글이 되게 산만해 보이고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교직 논술에서도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 점을 좀 개별적으로 점검하셔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전공 문제로 넘어가서 이게 앞서 초등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이게 좀 100점이랑 이런 걸 좀 맞추느라고 문항수가 좀 많았죠. 그죠? 예, 조금 많았어요. 원래 8문항, 8문항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1교시에 9문항, 2교시에 12문항이 있었고 특수도 4문항, 4문항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배점 이런 걸 맞추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특수문항이 2교시 5문항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교시부터 보시면 1번 보겠습니다. 상민이에 대해서 두 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 나와 있고 중재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들이 전부 다 주제 자체가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주제 자체가 막 낯설거나 이런 건 없으셨겠죠? 자, 상민이의 공격 행동이 많이 감소되었다. 그래서 이 교사가 통합학급에서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때 친구들이 밀치는 행동을 자주 보여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상민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했을 때 관심을 보이니까 그동안 더 심해졌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김 교사가 적용하려고 하는 게 친구 이름 부르기 이걸 이제 적용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문제 행동을 보이면 진행 중인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떠한 강화도 받지 못하는 타임아웃 전략을 적용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X로 되어 있는 게 DRA가 되겠고 Y로 되어 있는 게 타임아웃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가에 근거해서 상민이에 대한 그 문제행동에 대한 가설문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기출에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잘 하셨을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만 써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겠죠? 행동이랑 선행사건이랑 행동의 기능.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상민이가 관심을 얻고 싶어서 문제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괴롭히는 밀치는 행동을 보이는 거고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다? 관심을 얻기 위하여 그러한 행동을 보였다. 3가지 요소가 꼭 들어갔는지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해설이 반대로 나와 있네요. 그죠? 해설 나중에 보실 때 1번 해설이 지금 총론이 나와 있어서 2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순서가 제가 조정을 한다는 게 안에서 해설이 이제 1번, 2번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것만 이제 바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업과 관련하여 대체행동 차별 강화 전략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이유를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친구 이름 부르기를 하면 상민이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하나씩 주는 대체행동 차별 강화 전략을 사용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셨어요, 답을? 이게 왜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유? 행동? 그렇죠. 이미 상민이가 이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주제도 기출문제로 몇 번 나왔었죠. 대체행동 차별 강화 전략을 적용할 때 우리가 지도하는 대체행동이 어떨 때 효율적으로 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이미 할 수 있는 행동이어서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거나 또는 더 쉽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더 쉽게 문제 행동에 대한 기능이었던 그 기능을 얻을 수 있거나 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는 이 문제 상황에 맞는 것으로 지금 그 아래 대화 내용 중에 보시면 이름을 다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따라서 이제 쓰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미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미 습득된 행동이다. 또는 이미 행동 저장고에 있는 행동이다. 이 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문제 행동을 보이면 진행 중인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떠한 강화도 받지 못하는 타임아웃 전략. 타임아웃 전략은 우리가 나누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 있죠? 격리랑 비격리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제랑 비배제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격리를 완전히 했다는 건 배제, 비배제로 나눌 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 격리를 한 거니까. 그래서 격리하지 않은 형태 중에서도 활동을 하도록 하면 비배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거죠.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은 문제 행동을 보이면 진행 중인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떠한 강화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했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격리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셔야 될까요? 배제 타임아웃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타임아웃은 사실 긍정적인 전략은 아니어서 많이 다뤄지거나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유형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제 타임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와 같은 실험 설계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 그러니까 전제라고만 하면 여러분들이 또 뭘 써야 될지가 좀 애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초 원리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위에 적용된 그 유형은 뭐죠? 교대중재. 교대중재고, 교대중재의 전제는 뭘까요? 변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학습자가 이 두 가지 전략을 적용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고 다른 반응을 보여줘야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변별학습의 원리가 이거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 대체행동 차별 강화를 했을 때랑 타임아웃을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다른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이게 돼야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변별학습이 되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종 상황에서 X중재만을 다시 적용해서 김 교사가 확인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 이건 뭘까요? 중재가 우리가 X중재를 다시 한 이유가 뭐죠? X중재가 더 어떻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본 거죠. 더 효과적인 걸 다시 한번 해봤을 때는 그 효과가 정말 중재 때문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더 해본다, 그냥 해본다 이게 아니라 더 많이 확인해 보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 이 중재만을 다시 해봤을 때도 효과가 동일하게 나오느냐, 즉 이 효과가 중재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다른 간섭 효과가 혹시 있진 않았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에도 나와 있지만 간섭 효과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중재 때문만의 영향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그 말을 쓰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는 것은 중재만의 효과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는 거다. 다른 외제 효과, 외제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해서 그대로 쓰시는 거라 제가 특별히 설명할 내용은 없겠죠. 그래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거 이제 다 보고 계시죠. 이제 외우기 시작하셔야 되고 슬슬 오늘 5월이 됐고 하니까 이제 외우셔야죠. 그래서 교육과정은
이제 총론 같은 경우는 좀 바뀐 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비교해 가면서 보셔야 되는 거고, 뭐 많은 비교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시겠지만, 혹시나 자료가 좀 더 필요하시거나 하면 국립특수교육원에 들어가면 교육과정이랑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거기 보면 2011이랑 2015가 비교되어 있는 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 부분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개정이 되었고 뭐가 달라졌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꼭 하시고요.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3번으로 넘어가서 청각장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보청기에 대한 대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도 소문항 2번, 3번 말고 이제 1번은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청기는 일반적으로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보청기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우리가 모든 보청기의 공통적인 기본 요소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무엇이 있나요? 마이크 또는 마이크로폰, 또 뭐라고도 할까요? 송화기라고도 하고, 그럼 이제 소리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마이크, 마이크로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로 소리가 들어갔으면 이것이 어디로 가나요? 증폭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여기에서 증폭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향, 우리가 지금 듣는 건 소리잖아요. 그렇죠? 소리. 그러니까 마이크에서는 음향 에너지가 바로 무엇으로 바뀌는 걸까요? 전기적인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기적인 형태로 바뀌게 되고, 전기적인 형태로 바뀐 게 증폭기에서 커져요. 그런 다음에 이게 소리가 우리가 이제 또 청각장애 학생이 귀로 들어야 되니까 어디로 듣게 되는 거죠? 수신기. 그래서 수신기에서는 다시 전기적인 걸 우리가 바로 듣지 못하니까 전기적인 것이 다시 음향 에너지로 변환이 되어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청기의 종류가 무엇이든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고, 여기에 추가해서 4가지나 5가지로 설명될 때는 뭐가 추가되죠? 얘네가 돌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건전지 또는 뭐 음량 조절기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도 나온 것처럼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여과기라는 게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여과기. 여과라는 말은 무엇이죠? 평소 걸러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없이 증폭기만을 얘기하면 여기로 들어가는 모든 소리가 여기서 다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과기가 있으면 여과기의 가장 기능에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선별적으로 증폭을 시켜주는 거예요. 증폭. 그러니까 모든 소리를 다 증폭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증폭을 시켜주는 거니까 좀 더 미세하게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과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 니은에서 중요한 거는 뭐 부분적으로 아니면 선별적으로 증폭을 해주는 거다. 주파수에 따라 선별적으로, 주파수에 따라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증폭해주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부터 비읍까지의 내용 중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기호를 쓰라고 했는데, 우선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최대 출력의 개념 알고 계셔야 되겠죠. 최대 출력이 무슨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핸드폰, 무슨 음향기기, 모든 음향기기에 다 있는 기능이고 필요한 기능이죠. 볼륨을 최대로 높였을 때도 이만큼의 강도까지만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 제한점을 두는 게 바로 최대 출력이 되겠고, 불쾌 수준은 학생이 듣기 힘든 강도. 그러니까 최대 출력이 불쾌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리을은 보시면 이건 최대 출력이고 뭐고를 몰라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역동 범위, 그러니까 가청 범위가 무엇이지만 들을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좁은 범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 맞지가 않죠. 그죠? 최대한 그게 넓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론서에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최대 출력을 너무 지나치게 제한해버리면 가청 범위가 좁아져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개인에 따라서 조절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조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그게 틀렸고요. 미음도 틀렸죠. 보청기는 기본적으로 양측, 편측 중에 뭐가 기본일까요? 양측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양측이 기본인 이유를 쓰라고 만약에 그런 문제는 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너무 기본적인 거라. 하지만 양측이 왜 기본적이냐, 그걸 강론서에 보면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해요. 양이 효과가 있다.
두 귀로 들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 양의 효과. 이거는 청각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한쪽으로 들을 때보다 양쪽으로 들으면 한 10dB 정도 더 크게 듣는다고 하죠. 효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아는 한 양쪽으로 듣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뚜렷한 몇 가지의 이유에 따라서 편측 착용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자료에 보시면은 4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손실 유형에 따른 보청기 착용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실 때도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은 양쪽이 똑같이 이렇게 청력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른 경우는 다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편측형은 어떤 경우죠? 편측형?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은 손상인 경우. 근데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칭형 손실이랑 비대칭형 손실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편측은 한쪽은 정상, 한쪽은 손상. 그죠? 이 아래 대칭형과 비대칭형은 뭐냐면 둘 다 손상. 근데 비슷하게 손상되면 대칭형. 둘 다 손상인데 한쪽이 더 많이 손상되고 한쪽은 덜 손상되면 비대칭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측형이랑 비대칭형 손상은 다르죠? 이해되시겠죠? 다르죠? 그러니까 둘 다 차이가 있는 면은 똑같지만 그걸 좀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실 건 뭐냐면 편측형일 때, 그러니까 한쪽은 좋고 괜찮고 한쪽은 손상되었을 때 만약에 한쪽에만 보청기를 착용해야 된다면 어느 쪽에 해야 될까요? 좋은 쪽에 해야 될까요? 손상된 쪽에 해야 될까요? 좋은 쪽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쪽에 손상된 쪽에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좋은 쪽에서 더 잘 듣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 비대칭형 손실 부분에 보시면 이건 좀 자세한 내용이라 참고만 하세요. 비대칭형 손상 부분에 보시면 비대칭형 손상은 뭐라고 했죠? 양쪽 다 손상이죠. 양쪽 다 손상인데 양쪽 다 손상된 수준이 55보다 좋다는 건 55보다 청력 수준이 낮은 경우예요. 그죠? 뭐 40, 50, 30 이런 식으로. 30은 뭐 거의 괜찮고 그죠? 양쪽 다 손상은 손상인데 양쪽 다 55보다 손상 정도가 좋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쪽만 만약에 착용을 해야 된다면 어느 쪽에 한다는 거죠? 나쁜 쪽에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양쪽 다 손상이면서 55보다는 괜찮을 때는 더 나쁜 쪽에다가 도움을 주라는 거고요. 양쪽 다 손상인데 80 이상이니까 거의 농이죠. 양쪽 다. 그러면서도 차이가 있는 비대칭형일 경우에는 어느 쪽에? 좋은 쪽에다가 해서 최대한 더 잘 듣게 하라는 거죠. 좋은 쪽에 도움을 줘서. 그리고 한쪽은 55보다 좋고 한쪽은 80보다 나쁘다. 그럼 좋은 쪽에 하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좀 자세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편측형과 비대칭형 손실이 구분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보청기는 기본적으로 양쪽 다 착용을 하는 게 기본이지만 사정에 따라서 한쪽만 할 때는 이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측이든 뭐든 양쪽 다 착용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미음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비읍은 맞는 설명이에요. 이어물드는 귀에 꽂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잘 맞게, 딱 맞게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유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쓰셨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는 의사소통장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과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학생 A의 정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2, 3음절의 낱말을 읽고 쓰는 학습.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메시지를 구성하거나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하는데, 내용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장애 강론서에 보면 낱말 찾기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낱말 훈련이 있죠. 낱말을 지도하고 그에 대한 단서를 주면서 그 목표 낱말을 찾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말하는 건데, 그때 쓸 수 있도록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서가 제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이건 예전 객관식 문제일 때도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단서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의미적인 단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문적인 단서가 있고 또 하나가 음향, 음소적인 단서가 있어요. 음향, 음소적인 단서.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각각의 예를 쓰는 게 문제였고, 예를 들어서 의미적 단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하는 낱말이 있을 때 교사가 주는 단서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목표 단어를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걸 알도록 하는 단서가 되는 건데, 의미적으로는 어떤 걸 제시할 수 있냐면 힌트를 주는 거죠. 반의어로 힌트를 준다거나 아니면 동의어로 힌트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사어도 되고요. 이런 낱말들 있죠? 의미가 있는 다른 낱말들로 단서를 주면 의미적 단서가 됩니다. 아니면은 그 단어가 포함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예가 나왔죠? 자동차는 교통수단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상위 범주에 대한 그런 단어를 제시했죠. 그죠? 이런 것도 의미적 단서가 되고요. 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종류에 뭐 소나타,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뭐 무슨 차 종류 갑자기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소나타밖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낱말의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 이런 걸 제시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아니면 자동차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코끼리면 막 코를 이렇게 한다거나 형태를 묘사해주는 그런 말들, 기능을 묘사해주는 말들, 이런 의미를 단서로 주는 건 전부 다 의미적 단서에 들어가요. 아니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한 거는 몸짓을 했죠? 어떤 그 낱말을 표현하는 몸짓, 이런 것도 전부 다 의미적 단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셨어요? 의미적 단서에 예? 그런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학교 갈 때 타는 게 뭐야? 이런 게 의미적 단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미적 단서는 그런 거고, 구문적 단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용구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낱말을 쓸 때 항상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흔히 쓰는 거 있죠? 뭐라고 쓰셨어요? 띠띠빵빵, 붕붕붕, 이런 거 자동차니까 그런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뭐 공부하실 때 보는 게 고추 먹고 맴맴 뭐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용구, 문맥이나 맥락 속에서 사용하는 그런 상용구 있죠? 그런 걸 같이 제시하는 게 구문적 단서에 들어가고, 음향, 음소적 단서 같은 경우는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음절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단어의 구성 요소.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음소적 단소, 음향, 음소적 중에서 뭐 합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첫 음절만 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에게 이런 식으로 첫 글자만 딱 제시해 주는 거, 요런 게 음향, 음소적 단서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런 예가 예전 객관식 문제일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태 교수님 책 있죠? 자바라 분석 잘 나와 있는 책에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자동차라는 낱말을 가지고 이에 맞게 예시를 쓰셨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가 나와 있고 꼭 똑같이 쓰셔야 되는 건 아니고 예에 맞게만, 의미에 맞게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니은, 참조적 의사소통 훈련. 참조적 의사소통 훈련은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써보시라고 문제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참조적 의사소통이라는 의미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화용론적인 면, 그러니까 화용적인 면이라는 것 또는 대화 상황. 참조적 의사소통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는 어떤 주제랑 관련된 주변 정보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꼭 직접적으로 딱 콕 집어서 얘기는 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집중하고 있는 그 주제랑 관련된 여러 정보들 있죠?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참조적 의사소통의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설에도 보시면은 언어의 화용론적 기술이다. 그러니까 대화의 기술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같이 공동 관심을 두고 있는 특정한 참조물, 그러니까 이건 참조물이라는 말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대화 주제 이런 말로 쓰셔도 돼요. 대화 주제에 대해 다른 사람과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참조적 의사소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참조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제가 한 문장으로 예만 들어놨는데 5페이지 해설에도 보시면 참조적 의사소통에 대한 여러 의미들이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김영재 교수님 책이 그 개정이 되면서 이런 내용이 훨씬 좀 자세하게 다뤄지기도 하고 해서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항은 교육과정 문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틀린 거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1번과 5번이 잘못되었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잘못됐나요? 둘 다. 둘 다 결과나 과정의 어느 한쪽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는 결과와 과정을 모두 다 평가하도록 했으니까 잘못되었고 5번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어찌 보면 사실 뭐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고 나쁜 말은 아닌데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나와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되니까 언어의 형태, 내용, 사용을 구분하여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내용이 되겠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보신 전공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교시에 나와 있는 그 문제를 보시면 자 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걸 문제를 다 하고 나서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한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휘 목록에 자동차 띠띠빵빵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전 문제 구문적 단서에 이거 보고 근데 하긴 1교시 끝나고 보셨으니까 별로 의미는 없으셨겠지만 그래서 다 내고 나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안대책 의사소통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가 그대로 표에 나와 있고 절차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평가 목적 쓰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보안대책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먼저 평가를 하고 학생에게 맞는 어휘 선정을 하고 훈련하고 지도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AAC 같은 경우도 문제가 훨씬 이제 점점 다양하게 나오고 좀 항상 거의 나오는 편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평가 목적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의사소통 체계 중에서 이 학생 그리고 이 학생의 주변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보안대책 의사소통 체계가 무엇인지를 선택하기 위함이죠. 평가를 하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사항 쓰시면 되겠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일까요? 어휘 목록이 나와 있는데 어휘 목록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고려할 사항. 그래서 그 학생이 몇 학년이든 어떤 수준에 있든 무엇을 고려해야 되죠? 생활 연령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 생활 연령에 비해서 용어가 어떻죠? 너무 어려워요. 그죠? 맘마, 띠띠빵빵, 멍멍이 이런 것들은 학생의 생활 연령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상황에서 많이 범하는 실수이기도 해요. 특히나 장애가 심한 학생들은 이렇게 너무 생활 연령에 맞지 않는 단어들을 지도하기도 하죠. 개인 선생님에 따라서는. 아무튼 그러면 안 되고 어휘 선정을 할 때 생활 연령을 반영해서 생활 연령에 적절한 것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 외에 어휘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해 보시면은 답도 그대로 나와 있지만 개별화되어야 되고 기능적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어휘여야 한다. 그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해설해 보시면 이제 고려사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이제 문제로 삼은 생활 연령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나와 있죠. 그 어휘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기능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표현을 하는 것도 가능해야 되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반응할 수 있기도 한 그런 어휘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함께 훈련을 해야 되는 내용.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한번 보세요. AA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수단이 있죠. 보안대책 의사소통에.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만 꼭 지도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가능하면 여러 가지를 지도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보안대책 의사소통에 대해서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고 평가를 할 때 지표 4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지표 4가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째가 조작적 지표, 표상적 지표, 상호작용, 심리사회적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잘못된 건 몇 번이죠? 1번이랑 2번이 뒤바뀌어져 있어요. 설명이. 그래서 첫 번째 조작적 지표라고 하는 건 보안대책 의사소통 체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편리성이라던가 정확성, 속도 이런 걸 보는 거죠. 조작이니까. 조작이라는 말에 초점을 두고 이해를 하고 외우세요. 그래서 먼저 조작의 뜻을 생각하고 보시면 꼭 외우지 않으셔도 뭔지 대충 기억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보완대체 의사소통에서 보시면은 속도, 정확도, 융통성이 나와 있죠. 해설에 보면. 그러니까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 선택한 그 AAC의 체계가 얼마나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빠르게, 정확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었냐, 조작적 지표가 되겠습니다. 표상적이라고 하는 건 그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를 통해서 얼마나 언어적인 의미나 뭐 수용 언어든 표현 언어든 여러 가지 문장이든 어휘든 얼마나 그것을 잘 내가 원하는 걸 얼마나 잘 표상할 수 있었느냐, 그 체계를 통해서 그게 표상적 지표가 되겠고, 상호작용 지표는 뭘까요? 보완대체 의사소통은 표현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한 학생이니까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었고 얼마나 그러한 상호작용이 향상됐느냐, 이게 그 지표일 것이고, 심리사회적인 건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만족을 했느냐, 이게 있어서 나는 더 사람들이랑 친해졌고 더 많이 얘기했고 이런 거 있죠? 그러한 것이 심리사회적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대체 의사소통이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더 다양하게 이것저것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딱 틀에 잡혀 있는 그러한 이론들은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의고사 문제가 제가 항상 모의고사 시즌일 때도 그렇고 이런 공개 모의고사를 할 때도 문제를 낼 때 저는 나름 굉장히 더 해석의 여지가 다른 게 없게 내려고 하는데 항상 이제 제 입장에서 어쨌든 내게 되니까 문제를 푸시는 입장에서는 또 다양한 생각을 하시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다가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 2번 문제 있죠? 이게 중등, 좀 전에 이제 중등 특수 이번에 따로 본 거 아시죠? 시험을. 그래서 중등 해설을 먼저 하고 이제 온 건데 요 똑같은 문제를 좀 형식을 다르게 해서 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문제 보면서 제가 해설해 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궁금증이나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한 게 있거나 하시면 나중에 이제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기출에서 한번 다뤄진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출처가 요거도 하나 오타가 있어서 제가 죄송한데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오타는 아니지만 7페이지에 보면 이 GMF-CS의 출처 책이 나와 있죠. 지적장애라고 되어 있거든요. 책 제목이. 지적장애 이게 나올 리는 없죠. 지체장애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등이시지만 그래도 새로운 강론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3월에 나온 책인데 여러 이론적인 체계나 이런 건 틀은 비슷한데 설명이 좀 더 자세하게 그림도 나와 있고 이것저것 다뤄지는 게 많아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기반으로 한 거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우선 기억을 보시면 긴장성 미로 반사가 없어지고 정의 반응이 출현해야 하는데 그러한 반사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증상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억 소문항에서 이제 기억으로 인한 신체적인 증상을 쓰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뭘 써야 될까요? 긴장성 미로 반사가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어떤 자세에서? 누워있는 자세, 엎드려있는 자세에서 자,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뭐가 발달하죠? 신전근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엎드려있는 자세에서는 굴곡근이 발달하게 되어서 그런 자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에서 5단계니까 5단계 같은 경우는 가장 기능 수준이 어떤 수준이죠? 낮은 수준, 심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동의 그런 손상 정도가 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참고하셔도 되겠지만 그 심하다는 손상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지금 어떤 측면에서 쓰라고 했죠? 이동 측면에서 쓰라고 했으니까 어떤 거 쓰셔야 될까요? 얘가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쓰셔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스스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5단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타인에 의존해서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쓰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제 답안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환경에서 수동일체어를 밀어줘야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없다는 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쓰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 책은 수동일체어를 밀어줘야, 누가 밀어주는, 내가 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밀어줘야 이동이 된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등 그 시간에 질문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지금 5단계잖아요. 그렇죠? 5단계니까 이동면에서도 스스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없지만 스스로 그 지탱하는 힘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손상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리을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냐. 그래서 리을을 틀렸다고 생각했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럴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리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아래 자세 지도 전략은 A 학생이 전부 다 이렇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을에 나와 있는 내용도 A 학생이 몸통 조절 능력이 양호하다는 뜻이 아니라 양호한 면이 있다면 이렇게 해라라는 거니까 리을 자체가 뭐 이 내용에 따라 틀렸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걸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 자세지도 전략에서 골반, 하지, 몸통, 상지, 머리가 나와 있는데 골반이랑 머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맞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에서 디귿에 보시면 경직으로 인한 뻗침이 있다. 즉 그 근긴장도가 높은 상태죠. 지금 뻣뻣하게 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고관절과 슬관절이 어디죠? 무릎. 고관절과 무릎 관절이 90도보다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어떤가요? 지금 막 긴장이 되어 있는데 90도보다 작게 한다는 건 더 이렇게 쪼그리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더 넓게 90도보다 더 크게 범위를 해서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리을을 보시면 몸통 조절 능력이 양호하면 등받이의 높이를 견갑골이 어디죠? 등에서 여기 양쪽에 볼록하게 있는 그 뼈, 그 부분보다 낮출 수 있다. 몸통 조절 능력이 있으면. 아시겠죠? 조절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깨 높이까지 맞춰야 된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 척추 전만과 후만, 이것도 쉽죠? 전만과 후만이 있을 때 등의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만이 되면 앞으로 이렇게 전만된 건데 등받이도 이렇게 해주면 자꾸 그렇게 더 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할 사항은 이렇게 전만이나 후만이나 측만이 있을 때 모양과 어떤 방향? 반대 방향으로, 반대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수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맞게 채점이 되려면 기호도 맞고 수정한 사항도 맞아야죠. 그러니까 반대라고 꼭 쓰셨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랩보드는 뭔지 아시죠? 휠체어 위에 놓는 책상, 그런 테이블을 랩보드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자세 지도에 대한 맞는 내용, 틀린 내용 이런 것들도 항상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최대한 다양하게 많이 봐주시고 7페이지에 보면 이거의 출처가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이 책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시간 되시니까 딴 것도 많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보려고 하면 너무 마음 급하고 안 되니까 상반기에 날 잡고 하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학생 A의 특성과 교수학 활동 평가가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진단 기준 한 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저의 의도가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보시는 많은 문제가 내용이 막 새롭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했느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등에서 질문을, 요 문제도 이제 일부 있었는데, 중등에서 질문을 하신 게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그 하위 그 DSM-5는 진단 기준을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 하나를 쓰라는 게 저의 의도였는데, 그죠? 한 가지를 써야 되니까. 근데 요 기억, 니은을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그 항목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도록 제가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한 가지를 쓰라고 했죠.
이해되시겠어요? 저의 의도를 이해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각각 포스트잇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과제에 과도하게 몰두한다. 이것은 DSM 진단 기준 중에 B에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제한되고 한정된 흥미,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또 특이한 어구나 반향어를 자주 사용한다? 이건 두 번째, 동일한 언어 또는 비언어적 행동의 의례적인 패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포함된 하나의 기준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 이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특이한 어구, 반향어지만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간혹 첫 번째 기준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회적 의사소통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첫 번째는 사회적인 면에 초점을 둔 결함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말, 흥미 이런 게 다 여기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그 기준을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 디귿 전략, 파워카드.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 파워카드에 대한 두 가지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요? 파워카드랑 스크립트. 근데 여러분들이 답안 쓰실 때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학생의 지금 특성을 반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는 얘가 지금 그 상황에서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거고 이 학생이 좋아하는 캐릭터, 다스베이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파워카드에서 그 인물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크립트와 파워카드로 구성되어 있고 A 학생이 좋아하는 이러한 그런 캐릭터를 반영하여서 파워카드의 내용을 구성하여서 이제 제시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포트폴리오가 그 장애 학생에게 적용될 때 장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 이제 쓰셔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리을의 포트폴리오 아래에 줄표로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A가 좋아하는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랑 두 번째는 A의 수준에 맞게 의사소통 능력 수준에 맞게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장점을 쓰셔야 되니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동기유발. 동기유발이랑 비슷할 수 있는 게 참여 향상 뭐 이런 그런 참여나 정서적인 면, 동기적인 면에서의 장점 하나 쓰시고 또 하나는 개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개별 수준에 맞게. 그 외에도 몇 가지의 장점이 있지만 그 아래 문제 상황에 요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걸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에게 적용했을 때의 장점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실 때에도 A가 좋아하는 포스트잇을 활용했으므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가. A가 A의 의사소통 능력 수준을 고려해서 참여시켰으므로 개별화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쓰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셨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가장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아무튼 답안이 그냥 이론적인 내용만 쓰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 상황이랑 관련지어서 쓰셔야 된다는 걸 꼭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안내법. 안내법에 대한 거고요. 안내법의 장단점 쓰는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 중에 한두 가지씩 알고 계신 거 한 가지씩 쓰시면 되겠습니다. 안내법은 뭐가 좋은 점이죠?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람이 안내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내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고 또 안내인은 사람이고 시각장애인도 이제 사람이니까 서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시각장애인에게 좋은 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각장애인의 어떤 태도나 자세에 따라서 장단점 모두가 될 수가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내가 보행에 참여하면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방향정의에 대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안내인과 함께 다니면서. 하지만 내가 그냥 편하게 의존해서 다닌다. 그렇게 하면 시각장애인은 방향정의에 너무 초점을 두지 않고 학습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건 모두 장단점이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술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무튼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뭐죠? 의존적일 수 있다. 그래서 자꾸 너무 의존해서 나중에는 이제 안내인이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기도 하고 고려할 사항이기도 한 것이 안내인이 스스로 역할을 잘 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자꾸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시각장애인의 의사나 시각장애인의 요구랑 상관없이 자꾸 의견을 묻지 않고 자꾸 도움을 준다거나 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 같이 알아주시고, 니은은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그죠? 안내자가 자신의 팔을 몸통 가까이에 붙인다는 거는 시각장애인이 어디를 잡죠? 팔을 잡죠. 그 팔을 몸통 가까이에 붙이는 거예요. 그럼 떨어뜨렸을 때 잡을 때랑 붙였을 때 잡을 때 차이가 뭘까요? 붙이면 몸의 움직임이 팔로 더 전달이 돼서 몸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잡게 되는 안내인의 팔이 몸통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붙여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그냥 그게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로지 이 손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에 의존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되게 큰 정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팔은 몸통에 붙이고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을 쉽게 쓰셨죠? 안내인과 시각장애인이 문을 통과할 때 안내인은 뭐 하는 역할? 문 여는 역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은 닫는 역할. 그건 쉽게 쓰셨을 것 같고, 리을이 아는 내용이지만 약간 쓰려고 하면은 또 약간 뭐라고 써야 될지 고민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보행이랑 관련된 내용도 점차 문제가 더 다양한, 안 나온 내용이 훨씬 많죠. 보행이랑 관련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써보신다거나 수정해 보신다던가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방향 전환하기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하죠? 시각장애인이 안내인의 팔을 잡고 가다가 방향을 전환하고 싶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마주 보는 거예요. 마주 보고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팔로 잡았던 팔을 놓고 다른 쪽으로 다른 팔을 잡고 원래 나아가던 방향 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 줄로 잘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도 뭐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니면은 주어진 상황들이 있고 고치는 게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하니까 봐두시고, 안내인이랑 관련해서 뭐 자세를 하는 걸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너무 글로만 보지 마시고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정말 해보면 되게 간단한 건데 글로 돼 있어서 되게 머리로 이해하려니까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랑 해보거나 가족이랑 해보거나 아니면 뭐 강아지랑도 해보거나 뭐 친구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아무튼 해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너무 글로만 보시면 안 돼요. 특히나 뭐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지체장애, 중도중복장애, 섭식 이런 것도 너무 글로만 보려고 하면 외워야 되니까 해보시고 상상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배점이랑 관련을 해서 좀 3, 4점 문제로 만들고 싶었으나 이제 배점이랑 관련해서 간단하게 낸 문제가 되겠고, 요 내용 자체도 뭐 쉬웠죠. 이게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 능력에 대한 결함이 이제 다뤄지는 그런 이론이 책마다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만 간단하게 좀 보면, 장애 학생, 특히나 뭐 지적장애 학생이나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능력 결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무슨 결함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습득 결함과 보통 수행 결함으로 나누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땐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습득은 똑같이 획득이라는 말로도 쓰는 거죠. 그래서 습득은 어떤 경우, 뭐 때문에 얘가 사회적 기술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죠? 몰라서, 안 배워서,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습득 결함일 때는. 근데 수행 결함일 때는 뭐가 문제인 거죠? 알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만 안 하는 거에는 사실 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알지만 어떤 경우에 하기 싫어서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난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거죠. 그게 수행 결함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기술 자체는 알지만 그 기술을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만약에 세 가지로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죠? 습득, 수행, 자기 통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똑같아요. 습득, 수행 똑같은데 이 자기통제는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기술을 수행할 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스스로 통제가 안 돼서 뭐 우울하거나 불안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과잉 행동이 있거나 하는 걸 스스로 그런 부분을 통제하지 못해서 사회적 기술에 대한 습득과 수행이 잘 안 되는 걸 그냥 이렇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네 가지로 나눌 땐 지금과 같은 문제 상황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습득, 획득이죠. 획득 결함, 수행력 결함, 그리고 획득도 자기 통제가 안 돼서 획득이 안 되는 결함, 또 자기 통제가 안 돼서 수행이 안 되는 선화와 같은 결함,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정이와 선화의 결함의 특징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고 이건 있는 그대로. 현정이 같은 경우는 뭘 쓰면 될까요? 몰라서 수행 못했다는 거. 습득 결함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화 같은 경우는 습득은 했으나 무엇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거죠? 스스로의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여서 수행이 안 되는 경우라는 걸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 결함의 유형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어진다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재 전략에서 이제 자기교수법에 대한 거, 뭐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또 쓰실 수 있는 내용이라 이 3단계를 한 단계 명으로 쓰라고 한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외적 자기교수, 외현적 자기교수라고 쓰시면 되겠고 이걸 여러분들이 꼭 문제 상황에 맞게 쓰셔야 되는 게 교사와 학생으로 구분해서 쓰셔야 되는 거죠. 먼저 교사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될까요? 수행을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걸 꼭 쓰셔야 되고 학생 같은 경우는 큰 소리로 말하면서 자기 교수를 실행한다라고 쓰시면 과제를 수행한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해설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너무 쉬웠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이 내용보다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을 맞췄고 못 맞췄고 보다는 답안을 얼마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맞게 잘 썼느냐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이렇게 공개 모의고사를 또 해보는 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맞췄다고 절대 자만하실 필요 전혀 없고 만약에 답안을 잘 못 쓰시고 다 빈칸으로 비워놓고 뭘 써야 될지 몰랐다고 해서 절대 자신감을 잃으실 필요도 없어요. 전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답안을 어떻게 썼느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잘 마무리를 했고 답안 작성을 어떻게 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나 초등 같은 경우도 소문항에서 기입형도 있고요. 서술형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술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시기에 잘 보완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문장에 맞게, 답안 구성에 맞게, 분량에 맞게 쓰시는 거. 그런 걸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번 기회에 내가 답안 작성에 뭐가 부족한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글을 잘 못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교직 논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있다면 지금 진짜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많이 공부하고 다 알고 있는데 시험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진짜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은 많은데 답안을 잘 못 써서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특히나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외운 걸 그대로 쓰면 되지만 특수교육학은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완하실 점을 꼭 찾아서 상반기 안에 꼭 이제 보완을 하시는 데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해설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직 논술이라던가 뭐 서술 문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 교직 논술도 보여주시면 제가 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